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테이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고생이 많으시죠, 선생님. 선주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지금 좀 썰렁해졌어요. 그죠? 예.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날씨가 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 가는 것을 제법 느끼면서 고전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박선우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셨던 꼭 읽어야 하나요? 하고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그 책입니다. 문제의 책이기자 좀 낯설은 책이기도 해요. 그 책을 설정한 이유는 그래도 유럽의 아주 오래된 고전은 아니지만 현대 문학에서 굉장한 이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의 전공인 독일 문학에서는 뭐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을 만든 작가인 브레히트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브레히트는 원래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다양한 문학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책은 대본, 그러니까 극작, 연극 대본이지만 실제로는 시도 굉장히 유명한 시, 좋은 시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극 이론, 문학 이론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그야말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읽은 책은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책이고요. 이제 여기서 서푼은 이제 그가 말 그대로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몇 푼 안 되는 할 때 그 푼입니다. 그래서 독일 말로도 굉장히 지금은 그 통화 그 독일 그 돈 통화 그 가치를 쓰지 않고 있는데, 예전 독일이 유럽 연합이 되기 전에 독일 국내 통화 가치를 쓸 때 사용했던 단위였던 그 푼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인 서푼짜리 오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PPT 보면서 이제 조금 이론적이고 딱딱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거 오페라기 때문에 제가 그 연극 그 유튜브를 좀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극, 뭐 뮤지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살짝 감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하는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주제들, 제가 뽑아온 거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얘기해 주실 것들 같이 대략적으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화면 공유해서 PPT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의 이름은 베르톨트 브레히트입니다. 보통은 이제 브레히트란 이름, 본인의 성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사진 이렇게 좀 예민하게 생기신 독일 출생, 독일 바이에른 주 출생입니다. 바이에른은 독일의 남부 지방이고요. 굉장히 그 지형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주입니다. 독일은 연방으로 16개 연방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자치 정부가 있는데, 그 연방주가 있는데 그 중에 바이에른 주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지리학적으로도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에른의 유명한 축구 팀이 있죠. 그래서 바이에른,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독일 내에서는 독일 프로 리가에서는 1등을 많이 한, 우리나라에 굳이 말하면 뭐 수원 삼성, 서울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축구단 자체가 바이에른 주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 비싼 선수들, 요즘 비싼 선수들이 뭐 좋은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팀이 바로 바이에른 팀이기도 하죠. 그 바이에른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바이에른주의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알려진 오래된 예쁜 도시가 아우크스부르크고, 저는 이 바이에른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이에른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있고 얘기를 더 길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1900 1898년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어쩜 저렇게 오타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1998년이 아니고 1898년입니다. 숫자들이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898년이니까 뭐지, 그때 태어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뮌헨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과생이었다가, 그래서 살짝 그 공부를 마치고 그 병원 업무를 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좀 세계적인 정세 혹은 독일이라는 국가의 사회 변화 속에서 아마 더 예민한 감수성이 드러났는지 1차 세계대전 후에 뮌헨에서 극작가와 연출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브레히트는 좀 연극이라는 예술, 그다음에 극이란 연극이라는 그 문학 예술에 굉장히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도 쓰고 했지만 끝까지 자기는 극작가라는 호칭으로 불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연극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워낙 유명한 희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곡 뭐 이것으로 클라이스트상이라고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클라이스트상을 미리 이미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서푼짜리 오페라는 베를린에서 초연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만 100회가 넘는 공연으로 초연 이후에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 바로 서푼짜리 오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레히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같은 그 따라오는 이름이 바로 자파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으로 간 작가, 좌파 작가,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좌파 지식인의 대명사가 바로 브레히트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 그러니까 막스를 읽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계속 굉장히 강하게 신봉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독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독과 동독이 분리될 때 동독을 택해서 간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철저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 뼛속까지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그냥 예술을 사랑하고 그 당시 상황으로 서독에서 서독 군 정부가 좀 미국의 망명에 있던 브레히트가 다시 서독에 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움을 보이자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동독으로 가겠다 해서 직접 본인의 의사로 동독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동독에 가보니까 사실 본인이 생각했던 사회주의 국가와는 좀 거리가 있고, 그 사회주의 집권 공산당, 사회당의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동독에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독으로 간 것 때문에 자파 작가라는 이름이 붙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정체성을 그냥 딱 매길 수는 없는 분명한 문학 이론가이고 예술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3년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이제 히틀러가 이제 막 집권하면서 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하고 33년대에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 중에 이제 이 브레히트의 대표 희곡이 바로 갈릴레의 일생이에요. 그다음에 코카서스의 백무건도 이제 짧은 대본이긴 한데 재밌습니다. 네, 갈릴레오 일생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집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연극이 영화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1947년에 우리도 들어는 봤던 메카시즘이라고 보통 이제 공산주의자를 이제 추적해서
찾아내서 굉장히 징벌하는, 광풍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이념 전쟁이 이 미국에서 막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제 뻔하게 이제 브렉시트는 이제 공산주의자, 메카시가 이제 찾는 그 당사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동독으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독으로 가는 것이 주저되는 바람에 동독으로 자발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동독에서는 이제 막상 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느낀 실망감으로 잔료주의와 정치 비판 작품을 계속해서 집필하고요. 동독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심장병으로 1956년에 사망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동독 출신 뭐 동독에서 사망한 작가이지만 이제 독일 문학계에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브레이트 작품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이하게 뭐 소설이나 시보다도 시도 씁니다. 시도 쓰지만 극작, 그러니까 대본, 희곡 이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연극의 애정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연극을 중심으로 본 브레이트 작품의 특징은 1번으로는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훌륭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않는 연극 작품은 의미가 없다, 사실은.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연극 작품을 굉장히 축소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한, 이제 경량의 시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걸 다 본인이 겪으면서 겪은 그 경랑의 시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희곡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무대 연출을 한,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살았던 독일 시대에는 이제 그 유명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하고 이제 전쟁 후에 현대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모습이 교차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막 새로운 근대 국가의 탄생이 막 이루어진 체계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이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뭐 사회 보장제도 이런 건데, 그것이 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막 그 시민들이 군대 국가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혹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런 시민의 양성, 시민으로서의 양성에 연극이 어떤 교훈적인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학습극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연극이다. 라는 개념에서 학습극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름 붙여진 대본, 희곡, 연극이 바로 브레이트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연극 주류였던,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이 막 발전하면서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막 귀족들은 아니지만 막 이제 신흥 부자들이 이제 돈을 내고 가서 보는, 향유하던 그런 그 단순히 즐거움만을 주던 그 연극이 아니라 시민들도, 모든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좀 사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혹은 그런 계기가 되는 연극으로서 연극이 이 예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학습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적절한 작품들이 바로 브레이트의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의 연극과는 달라졌다는 것이 브레이트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고 브레이트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이제 본인이 이제 연극 이론의 작품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연극의 원형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그 중심으로 이제 그것을 따르는 연극이 바로 서양 연극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부터 쭉 지켜져 왔던 그 기본 규칙들. 예를 들면 그런 규칙들이 바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오락적 향유, 감정을 건드리는 연극, 이런 것이 원형이었다면 그것과 전혀 다른, 그걸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브레이트가 연극 이론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관객이 무대 위에서 연극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어? 즐기기는커녕 뭐 저런 게 있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뜨악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바로 생소화라고 합니다. 낯설게 하기라고도 하고요. 이제 독일 말인데, 독일 개념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생소화 혹은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가 사실은 더 독일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판, 시민들 사이에 시민들의 사고에서 비판 의식을 실천하도록. 그래서 비판적인 시민족, 즉 그 좀 막 그 현대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체계에 순응하기보다는 사회를 민주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비판하고 개선나가는 데 참여하는, 굉장히 참여 가능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그 영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브레이트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브레이트의 작품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양의 연극이라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면, 그것은 이제 과감하게 비판하고 그렇지 않다, 이런 연극으로는 현대 시민의 연극으로 적합하지 않다, 꼭 그래야만 하느냐, 시대가 바뀌고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연극 이론을 낸 것이 바로 브레이트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브레이트 작품의 가장 큰 바탕에는 바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특히 사람 이야기 중에서 인간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돕는 주는 세상. 그러니까 아마도 막 자본주의가 막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많이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가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어쩌면 자본주의 한 부품처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 체제하에 사는 인간만이 또 다른 인간을 구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이 손을 잡아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체제의 부조리를 좀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아마 브레이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작품에 있어서 인간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레이트를 비판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문학 작가들도.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와중에서도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런 학습급 연극, 학습할 수 교훈을 주는 연극으로서의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예술, 그 연극이 사실은 막 즐겁지만은 않아요. 막 재밌지만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도식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이게 이 표현이 도식적이고 자의적인 표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좀 촌스러워요, 연극이. 연극이 이게 브레이트 이론을 따라서 그대로 하다 보면 좀 촌스럽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뭐 이렇게 되죠. 막 재밌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못한. 왜냐하면 어떤 교훈을 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 장치를 통해서 형식적으로도 구현하고, 그다음 내용에 있어서도 학습극으로서의 내용 전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에서 분명히 그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전달되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브레이트 이후에
브레이트의 이론, 그러니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기존 서양 연극의 전형을 따르는 전형을 비판하는 브레히트의 연극 이론을 따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한계를 개선해서 교훈적이면서도 동시에 즐거운 이런 연극들이 사실은 세계 여기저기서 시도가 됐고 한국에서도 많이 시도가 돼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트 작품의 특징을 평가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이전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통에 대한 반감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연극 이론을, 그 전통 이론에 반하는 연극 이론을 과감하게 하고 실천했다라는 그 평가를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분명히 한계, 개인 브레히트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연극이 변해야 한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내고 평생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굉장히 이제 향유적인 삶을 살았다. 막 이제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는 막 영화 헐리우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영화화 하는 거에 몰두하고 뭐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이론은 이랬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죠. 분명히 뭐 어떤 완벽한 뭐 예술가 혹은 문학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한계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비판으로부터 다시 또 그 이론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이 진보고 발전이라고 본다면 브레이트는 그 출발점에 있어 굉장히 탄탄한 하나의 이 문학 이론과 실천을 제시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한계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개념 중에 바로 생소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낯설게 하기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지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화는 정말 낯설게 하기예요. 웬 뜬금없이 저런 일이? 하면 이제 조금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드는 방법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극작법은 지금껏 연극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그 고대 그리스, 그 고대 로마 막 이런 데 보면 그 뭐지 아테네 뭐 이런 데서 막 그 연극을 하죠. 연극을. 그 귀족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연극은 바로 정화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화작용이 바로 카타르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을 보고 나면 뭐 울었던 웃었던 실컷 웃고 실컷 울음을 통해 가지고 아유 뭐지 뭔가 마음에 이렇게 어쩜 트라우마를 좀 씻어낸 듯한 막 이런 정화작용, 심리적인 어떤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이입, 정화작용, 그것이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른 기존의 서양 연극이었다면 1, 2차 세계대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는 이런 참혹한 시대에는 기존의 이런 연극이 아닌 새로운 연극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브레이트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연극에서의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그 효과가 더 많다. 뭐냐면 바로 관객의 비판적 기능을 말살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인공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공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이 겪는 고통, 주인공이 겪는 기쁨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나의 기쁨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주인공과 내가, 관객이 하나 되는 것의 한계는 연극과 주인공과 나의 관계를 없앰으로써 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관객으로서의 시선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그 주인공이 꼭 내 마음 같았어 라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가 뭐냐면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만 보고 관객의 관점이 사라지는. 그래서 비판적인 관점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배를 이루는 체제에 대한 모순 같은 것은 연극에서는 전혀 그 모순을 지적하는 역할은 연극이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예술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뭐 역할을 하겠어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술은 순수한 예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또 많아요. 온전히 순수한 예술이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은 그 시대의 생각, 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의 이데올로기,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생각이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진 영이 만든 연극이라는 점에서 시대와 구별될 수 있는 동떨어진 온전히 예술 자체만의 예술, 그런 예술은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그 당시를 이끄는 지배체계에 매우 순응하는 예술로밖에 작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은 비판 예술가들의 지적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브레이트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제가 말씀드리는 점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술가가 다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술가는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이때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예술가는 막 제가 갑자기 막 피카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욕망하는 그런 행위자로서의 일상에서의 예술을 꿈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예술을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술 행위가 과연 완전히 순수할 수 있느냐, 완전히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그런 예술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한 번쯤 오늘 저희 말에서 다루는 것 외에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브레이트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나쁜 것이 주인공과 관객이 한 몸이 되어서, 주인공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브레이트의 큰 주장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리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공의 행동이 내가 예상했던 행동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뜨악하다는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저렇게 행동한다고? 저런 사람이라고? 영국의 인물이 저렇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이상하다 왜 저러지라고, 이상하다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이 바로 관객이 굉장히 비판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학습극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봤던 사람이 바로 브레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의 표현 중에 세계의 변화 가능성은 그 모순에 근거를 둔다. 모순을 알아야지. 어떤데 세계가 우리가 모순이란 건 뭐 동시에 참거나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던 일들이 자연스럽진 않은 거였구나. 뭐가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지? 라고 의문을 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사회가 변화하고 세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 관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형식이 바로 생소화 혹은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인 연극 기법에 가장 반하는
반하는 개념으로 만들고 이론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생소하고 낯설게 하기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입장, 그러니까 매우 이제 조금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브레히트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진 작가가 만든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페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일부러 오페라를 비틀어서 한번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페라라고 그러면 뭐 아시죠? 우리도 오페라 구경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페라 그러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막 비싸고 화려하고 그죠? 일반 서민이 가서 막 즐기기는 어려운 것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 바로 오페라라는 예술의 한 장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페라 이름 앞에 아주 싸구려 뭐 50원짜리 오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페라란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썼고 두 번째로는 오페라란 이름을 쓴 이유는 실제로 연극인데 연극 그 일반 연극에 비해서는 노래가 그것도 현대 막 재즈도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음악 작곡가가 넣은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극치고는. 그러니까 이 서푼짜리 오페라는 대략 요즘의 뮤지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처럼 뭐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뮤지컬이 흥행한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 5년 뭐 길게는 10년부터는 영국은 많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뮤지컬은 굉장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뮤지컬은 점점 더 스펙타클해져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뭐든지 더 스펙타클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대도 막 뮤지컬은 엄청난 그 무대를 만들고 의상에서부터 그다음에 출연진들도 요즘은 점점 막 유명한 사람이 많이 출연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 뮤지컬 이렇게 가격 보면 뭐 어마어마해요. 한 15만 원, 20만 원 줘야 제일 좋은 자리 가고 그보다 더 비싼 자리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인 뮤지컬이 그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일반석 9만 9천 원짜리도 많은 젊은이들 혹은 일반 시민들도 뮤지컬 보고 그 돈을 내고 뮤지컬을 보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 대중문화의 한 장르가 뮤지컬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국은 저렇게 다 그 장르 자체가 뭐 어디 막 눈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뮤지컬이 저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도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바로 이 서푼짜리 오페라를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페라가 두 가지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존 이제 귀족의 상징, 귀족들의 향유 예술이었던 오페라를 한번 비틀어 보는 것. 그래서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제목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순수 영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음악이 삽입되어 가지고 뮤지컬에 그러니까 현대의 장르인 뮤지컬에 가까운 연극이 탄생했다. 이 곡은 바로 1928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집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순수 브레이트의 창작극은 아니고요. 기본 안이 있습니다. 기본 안이 바로 1782년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했던 존 게의 거주 오페라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성공이었던 그 당시에서도 오페라를 보고 아이디어를 따서 브레이트가 이제 독일식으로 그다음에 내용도 좀 바꾸고 해서 만든 것이 서푼짜리 오페라인데 이제 거주 오페라보다 사실은 서푼짜리 오페라가 훨씬 더 성공을 했습니다. 거주 오페라도 꽤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푼짜리 오페라는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뮤지컬로도 한국에서도 최근까지도 다시 연출이 되었고 꽤 오랫동안 하여튼 다시 반복적으로 사랑받는 예 오페라로서 혹은 뮤지컬로서 혹은 노래가 있는 연극으로서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서푼차리 오페라는 이제 서곡하고 3막 8장으로 구성된 연극에 가까운 오페라 혹은 맞아요. 오페라 순수 오페라라고 볼 수는 없고 연극에 가까운 오페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28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집필이 되고 바로 8월에 베를린에서 초연을 하고 굉장한 대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연 이후 100회 이상 베를린에서만 100회 이상 공연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전통적인 귀족계층의 오페라 형식 대신에 대중적인 음악을 사용했다는 게 이 음악 작곡가가 쿠르트 바일이라고 브레이트 친구가 한 건데요. 굉장히 이태리식 전통 클래식한 음악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음악을 사용한 작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레이트 이 서푼짜리 오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기 자체도 막 클래식 악단, 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연주가 아니라 굉장히 대중적인 그래서 현악기가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혹은 필하모닉의 대표적인 악기들이라면 그런 건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색스폰, 트럼펫, 이런 풍금, 이런 걸로 그런 연주단이 연주하는 음악을 사용한 연극이 바로 서푼짜리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8년에 막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히틀러로 막 가기 전 히틀러 등장하면서 이제 막 정권을 잡기 전 그 당시에 일반 시민에게 굉장히 이제 혹은 중상층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신선한 자극이 됐던 작품이 되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페라라고 하면 이제 느껴졌던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던 작품에서 단번에 브레히트의 작품으로 이 서푼짜리 오페라로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당시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좀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 아주 극렬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비판하다 할 정도로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나쁘다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라고 부를 정도로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거칠고 다루는 내용들도 굉장히 직설적이다. 끝까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끝까지 다룬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약탈적인 질서를 풍자한 그래서 거지왕, 그저 부패한 경찰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느닷없이 마지막에는 왕의 사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사면하느라 귀족자기도 주노라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버리죠. 이렇게 결말을 맺는.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사회상을 굉장히 풍자하는 내용으로 다룹니다. 그것도 거친 방식으로. 그래서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곡 이런 걸 다 빼고는 3막입니다. 3막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맥키하고 피첨이 이제 그 두 주인공이죠. 가장 큰 두 주인공. 이제 소매치기 두목인 맥키하고 거지의 왕인 피첨이 이제 그 딸 때문에 서로 엮이면서 피첨이 그 소매치기인 맥키를 없애려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이제 1장이 다룹니다.
이제 맥키와 피첨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 지위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대본이나 노래를 통해서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2 장에서는 이제 맥키는 부패한 경찰관인 브라운의 조언에 따라서 폴리와 헤어지고 이제 옛 애인인 제니가 있는 사창가에 머물면서 피해 있지만 체포가 되고 다시 풀려나면서 이제 또 부패한 경찰관과 피첨 사이에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죠. 자, 이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2장, 2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막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맥키의 그 옛 애인인 그 제니마저도 사실은 사랑을 막 돈으로 계산하고 맥키를 고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애인이었던 제니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란 감정이 과연 얼마큼 순수한가, 뭐 인간의 사랑이 숭고한 일인가라는 것을 반문할 정도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사실은 굉장히 바닥인 인간들의 군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막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3장 이제 3막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어쨌든 그 뭐지 브라운이 맥키를 잡아서 이제 교수형이 청하게까지 되지만 느닷없이 영국의 마지막 부분에 왕의 사신이 나타나서 풀려나게 되고 그다음에 귀족자기까지 주고 연금도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맥키가 나쁜 놈이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느닷없이 끝나버리는 것을 피첨이, 그러니까 폴리의 아버지인 피첨이 직접 언급을 하죠. 영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우리 현실도 이러면 좋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그래서 뭐 영국이 뭐 이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끝날 수도 있게 만드는 약간 엉뚱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사회 비판극으로서 이제 서푼짜리 오페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거지 오페라, 영국의 거지 오페라라는 이제 조금 더 이전의 작품을 이제 아이디어를 따서 만든 새로운 극이기 때문에 연극 오페라의 시대상은 1900년대. 그러니까 여왕의 사신이 오는 걸로 나오니까 그 여왕 시대의 영국 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이제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생각해 보신 상관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브레이트가 살고 있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본주의 시대를 이제 풍자해서 다루는 그 사회를 비판하는 연극이다, 오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다 하나같이 사회의 이른바 이제 좀 그 범죄자들입니다. 도둑, 거지, 창녀, 그리고 부패한 경찰관 이러면서 이런 창녀들을 이런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혹은 사회적 약자들 혹은 사회에서 어두운 면에 사는 약자들을 두고 대도시 그런 사람들을 얘기만을 다룸으로 해서 대도시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다. 라는 점에서도 서푼짜리 오페라가 사회 비판극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가난한 시민이 어려움을 겪지만 끝내는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혹은 또 뭐 어떤 그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된다. 뭐 이런 것이 보통적인 그 전통적인 연극의 감정을 이입이 가능하고 카타르시스까지 주는 그 전까지 연극이었다면 여기는 주인공이 다 저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1930년, 28년도에 이 초연됐을 그 연극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구나 매우 놀랍죠. 주인공이 다 범죄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자들이 곧 시민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그 당시에 막 공화국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 사실은 누가 범죄자고 누가 시민이냐, 혹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냐 라는 것조차 쉽게 구분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브레이트가 당시에 생각했던 그 사회다 라는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죠. 이런 주인공들을 삼음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피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거지 왕인데, 거지 왕으로서 막 거지인데 뭐 회사를 거의 차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점점점 돈 구걸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사람들의 연민을 막 이끌어내서 돈을 더 많이 구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부도덕한 자본주의 사업가의 모습을 범죄자의 모습으로 둔갑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좋지 않은 물건이지만 이걸 많이 팔아서 사람들에게 좋다고 믿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라고 보는 초기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자본가의 모습을 매우 나쁜 형태로 피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본주의 자본가의 모습을 비틀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매키스 같은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범죄자거든요. 그래서 막 매키스가 지나가면 누가 죽어 있다 뭐 이런 노래가 이제 극 중에, 대본 중에 막 불려 나오면서 매키스가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한 범죄자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무시무시한 매키스가 사실은 알고 보니 브라운이라는 경시청장하는 아주 경찰 높은 관직하고는 매우 잘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 혹은 그 사회를 범죄를 시민으로부터 범죄를 막아주는 그런 공적 임무를 띈 집단으로서의 경찰이 실제는 그 범죄자와 굉장히 내통하고 있다, 범죄자와 다름없다라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키스는 막 배신의 왕이에요. 막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그 부하들을 다 이제 경찰에 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내랑은 전혀 없죠.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부하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건 없이 돈만 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자본가가 되면, 자본이 모이면 더 큰 자본을 밀고를 통해서 경찰에 넘기고, 은행가, 네, 자본가의 가장 큰 이제 상징이죠. 은행가로 변신할 예정이다 라는 점에서 극에서도 그 매키스가 얼마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자체만 보더라도, 주인공, 이런 사람을 주인공만으로 세운 것으로도 바로 이제 브레히트가 초기부터 처음 이 서푼차르 오페라에서 노리고자 했던 어떤 관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사회 비판극이다. 그죠? 사회 비판극이고, 사회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관객들이 부조리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참여한다, 이런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형식적인 내용으로, 아까 이제 앞에 거는 의미상으로 연극의 내용으로 살펴본 서푼차르 오페라의 특징이었다면, 두 번째는 형식으로는 서푼차르 오페라가 전통 연극에 대한 어떤 풍자를 통해서 전통 연극을 약간 비틀어 보고 다름을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크게 이제 음악과 패러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으로서는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인 음악이 섞인 반주가 되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노래가 이 연극에서 실제 연극에서 브레이트 원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매우 특이하게 자연스럽게 요즘 같은 이제 뮤지컬로 자연스럽게 대사하다가 노래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는 가수는 홀로 단독으로 조명을 쑥 받습니다. 조명을 그 사람만 비추고 그다음에 브레이트 원안에는 노래하는 동안에 이 노래의 제목이 계속 그 뒤에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 스푼젤의 오페라의 원래 희곡에는 그렇게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심지어 노래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눈으로 보면 좀 촌스럽죠. 계속 노래 제목이 막 나오는 거 아니면 노래 가사가 계속 뒤로 막 뒤에 배경으로 쭉 나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래에만 음악 자체에만 몰두하기는 어렵죠. 그 가사를 읽어야 된다거나 제목을 자꾸 보게 되면 메시지는 강하게 받지만 음악 자체로는 쉽게 감정이입하거나 음정만을 즐기지 못하게 됨으로써 낯설게 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브레이트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판가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촌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도식적이야. 막 제목을 막 계속 여기다 이렇게 빵빵 보여줘야 되겠어 꼭 그렇게?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서 황홀하게 해야지 즐기게 해야지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사 자체도 이제 뒤에 뭐 가사를 내보낸다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 외에도 그렇게 하는 그 가사가 뭐 보통 거친 것이 아닙니다. 1장 첫 곡부터 이제 피첨의 그 이제 거지왕인 피첨의 아침 찬송이 아침 일어나서 하는 찬송이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라 더 타락한 기독교인이요. 죄 많은 인생을 시작하라. 내가 어떤 놈팡이인지 보여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막 처음부터 직설적이고 막 거칠죠. 이거를 막 노래로 해요. 이런 노래를 하고 이런 가사들이 계속 뒤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객이 노래를 집중할 수가 없죠. 가사를 읽느라. 가사를 보게 되느라. 왜냐하면 시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에게 그 스포트라이트 가수에게만 온전히 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노래와 같이 보여줌으로써 낯설게 하기를 충분히 실현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굉장히 유명한 그 노래 그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나요? 라는 그 노래인데요.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매 순간 인간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냐면 매 순간 다른 인간을 괴롭히고 다른 인간을 벗겨먹고 덮치고 목 조르고 먹고 치우면서 산다. 심지어.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사는 방법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야만 비로소 인간이 살 수가 있다. 이 표현은 뭐 엄청납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까맣게 완전히 잊어버려야만 인간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악행으로만 살 수 있다. 라고 굉장히 비웃음 치면서 이 앞부분에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밥을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도덕이다. 이제 어떤 윤리의식으로서 도덕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빵이 먼저지 윤리의식이 뭐 배고픈 자에게 윤리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걸 비판하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인간이 삶이 얼마나 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하는 동안에 가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이런 가사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음악을 통해 가지고 전통 연극처럼 음악에 몰두하고 그 가수가 노래 음을 흘리고 가수가 웃어주고 가수가 전달하는 리듬을 통해서 위로를 받던 그런 관계의 환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좀 거친 방식이지만 그 가사를 통해서 이 연극이 혹은 이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관객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브레히트의 목적이자 서푼짜리 오페라의 전달 목표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음악 외에도 패러디가 있어요. 패러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극에서 혹은 전통적인 이야기극에서 나타난 것을 좀 한번 비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키가 이제 그 수용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갑자기 느닷없이 그 피첨이 나타나서 피첨이 저벅저벅 연극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대의 중앙으로 쭉쭉 나타나서 갑자기 관객들한테 무슨 해설자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나 우리가 연극 결말이 이 사람이 교수형이 되는 것을 바꿨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신이 올 거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처 부인과의 나오는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행복하게 되었네요. 왕의 말 탄 사신이 항상 온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손쉽고 평화로울 텐데. 이 얘기가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대, 희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이런 일은 없어. 지금 연극에서 비꼬아 본 거야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행복하게 되지도 않고 웬 왕의 사신, 웬 구원, 웬 뭐 귀족자기, 연금, 행 그런 건 택이는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러면 편손쉽고 평화로울 텐데요. 점점점 이런 감정적인 대사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가난한 이를 구해주는 구원자는 오히려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고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디, 기존의 연극에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맺는 것을 대사를 한번 치지만 그 대사를 비꼼으로써 현실에서는 기대도 하지 마. 현실은 더 비참해. 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패러디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현실에 대한 모순을 깨우치는 관객으로 연극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브레히트의 목적이 여기에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브레히트의 문학 이론, 그 다음에 서푼짜리 오페라에서 그 이론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나를 이제 보았다면 한번 이제 연극으로 된 것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최신께 지금 코로나 시기만 아니면 더 있었을 텐데 요즘 시기가 그래서 뭐 연극이나 특히 뭐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한국말로 된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한국어에 한정이 돼서 찾다 보니까 사실은 선택의 곳이 굉장히 적어서 아주 좀 단순하게 간략화된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를 연극 무대로 직접 본다면 우리가 대본만 읽는 것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게 연극을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을 해봤거든요. 한번 저희가
관람할 수 있는 건 주로 앞부분하고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중간 내용은 이제 너무 길고 긴 전체로는 뭐 연극 전체로 하면 이제 연출가에 따라서 대본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고 작품 연극 무대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달라지기만 하지만 어떤 거는 뭐 2시간까지 가요. 독일에서 연출한 것은.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1시간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 시작하는 부분과 뒷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뒷부분이 와버렸어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죄송해요. 이제 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컴퓨터 다시 공유해서 컴퓨터 소리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를 토대로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쓰고 쿠르트 바일이 작곡한 극단 해보마의 서푼짜리 오페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우아하고 뽐내면서 순결하고 성스럽고 명예롭게 짐승같이 인간은 대체 왜 삶을 사는가. 수많은 역경 고통 속에
사람들이 너무나 비정해졌습니다. 갈수록 비정해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피첨은 거짓 친구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이곳에선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다양한 의상과 방법들을 나눠주고 있답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비는 받으면서요. 피첨의 회사 거짓 친구 의상실. 자, 깨어라, 타락한 영. 자, 죄 많은 해가 또 떴다. 자, 악행을 뉘우쳐라. 주 예수가 사하여 주리. 산다는가? 아유, 이거 아주 힘들어 죽을 맛입니다. 에? 나 때는 말이에요, 사람들 간의 어떤 정의랄까, 에? 인간의 사랑,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돈 때문에 지 애미애비도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유, 무서워.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사람들의 그런 각박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가 그 거짓 친구라는 회사 맞나요? 예,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겠다. 사장님, 저 여기 지원하려고 엄청 준비 열심히 해왔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이번 역은 옥천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사장님, 전 어려서부터 불운했습니다. 엄마 매일 바람나서 술만 마시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도박에 미쳐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고아가 되어서 이 삭막한 도심에 배 한 발 두 발 빠져들어갔습니다. 망망대해 남바서 같은 저에게 야, 네가 어제 우리 구역에서 알짱거렸던 바로 그 새끼구나. 너 어저께는 우리 애들이 적당히 타일러 주고 말았지만, 한 번만 더 알짱거리시면 잘근잘근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알아두세요. 제가 맞았는데요. 오호호. 사장님 고소할래요. 고소해! 야, 너 잘 들어라. 누가 네 연못에서 고기를 낚아요? 그것도 제일 큰 걸로다가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사장님 그럼 좋은 연못은 어떻게 구해요? 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지? 돈 가져오세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알아들어? 꺼져! 아니요, 사장님,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그러니까 사장님 영어증만 허락해 주세요. 도장. 네? 아니요, 사장님, 사모님, 누나, 아니, 사장님, 형님. 그럼 제가 벌어서 몸이라도 떼면 안 될까요? 주말마다 정산이고 5대5야. 7대3. 8대2. 8대2. 네, 이름. 필치요. 필치. 야, 옆에 내 장비 진절 준비해. 준비됐어, 방아린가나. 자, 여러분, 평소 거지 같지도 않은 거지들에게 내 돈을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 그런 고민은 그만. 동정심 100% 유발. 피첨의 거지 의상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4가지 기본 유형. 저걸 보면 사람들의 지갑이 저절로 열리지 않겠냐? 장비 A형, 교통의 발달이 만든 희생양, 하반신 마비. 다리가 너무 아파요. 돈 좀 주세요. 늘 까불어. 네가 와야지. 내가 가. 아픈데 네가 와야지. 빨리 와. 빨리. 여기요.
고마워요. 다 좋은데 얼굴이 너무 그래. 장비 B형 고도화된 전쟁 기술의 희생물 불쾌하게 벌벌벌벌 떨면서 행인들한테 찝쩍거리지. 돈 주세요. 돈. 귀여워. 너이 새끼야! 이 김이 씨발아 씨발! 돈 내놔 이 새끼야! 돈! 괜찮아 괜찮아. 훈장 있어서 괜찮아. 국가 유공자. 다음 장비 C형 산업 발달의 희생양. 공장에서 하도 일해가지고 온몸이 붉고. 이건 정말 내 거지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요. 아 좋아. 와. 또 뭐 하냐? 야 잡아! 야, 다음 장비 D형 이게 제일 신상품인데 바로 조선 거지. 난 푸른 햇속 아비도 높이 허미도 높이 그리하여 나는 거지요. 집안이 3대째 거지야. 제가 들을 그런 물음으로 날 동정하지 마시오. 아직 개발이 덜 됐어. 자 좋았어 필치. 너는 그러면 어떤 옆에 있네. 얘 그걸로 하자. 그거. 아 그거 그거. 뭐더라? 성경. 성경. 야 필치.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장비인데 바로 성직자 코스프레. 필치 목사님, 당신은 뭐든 될 수 있습니다. 신부, 목사, 스님 다 하세요. 이걸 잘 활용하십시오. 헌금. 빨리 가라 이봐 새끼야. 빨리. 네. 옆에 있네. 아이고. 뭐야? 야 근데 딸년 어디 있어? 폴리 위층 또 퍼즐로 자고 있겠지 뭐. 아니 근데 그 새끼 또 왔어? 그 흰 옷만 입고 다니는 그놈. 아이 걱정 마. 그 신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없을 거야. 우리 폴리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이랑 결혼만 하면 야 결혼? 절대 안 돼. 겨우 거지 행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딸년이 결혼한다고 손나봐? 안 돼. 야 그리고 딸년이 결혼했다고 치자. 그럼 지 남편이랑 침대 뒹굴뒹굴거리면서 혓바닥 나불거리지 않겠냐고. 너 그럼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망할 거야. 나는 딸년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아니 사람 새끼를 못 믿어도 네 딸년까지 못 믿냐? 야 걘 글러 먹었어. 발정난 빌개 덩어리야. 너 닮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아니 아무튼 결혼은 꿈도 못 꾸게 할 거야. 야 근데 그 신사라는 새끼 이름이 뭐야? 대장. 뭐가? 뭐지? 아우 저. 몰라. 다들 대장이라고만 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넌 여태 이름도 모르냐? 그러면 그 신사가 우리들을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는데 내가 걷다 대고 신분증 검사 좀 하겠어. 그러냐? 아우 지랄들을 하세요. 그날은 하얀 장갑을 끼고 우리들을 다정히 이끌었어. 하얀 장갑? 흉터까지. 목에 있지. 어떻게 알았어? 사장님. 근데 이거 그 죽이는 분은 어떻게 외워요? 그냥 달달달 읽어 새끼야. 네. 야 헌금이야 헌금. 옆에 있네. 그 신사라는 새끼가 누군지 말해줄게. 폴리야! 이럴 순 없어. 아이고 폴리. 폴리가 안 들어왔네. 안 된다. 집에 처박혀서 잠은 안 자고. 미쳤구나. 저것들은 뭐가 잘나 지들끼리 제비를 봐. 저놈의 달 때문이야. 빌어먹을 달이 딸려내 구셔냈어. 빌어먹을 버둥켜 안고서 달리가 난데 달이 빛나면 사랑이 썩 뜨지라. 꼴고 좀 풀어줘. 시내 중심과 은밀한 곳에서 백상호 맥은 피첨의 딸 폴리와 결혼식을 올린다. 훔친 남의 집.
야 대장 진짜 대단해. 대단해. 야 이거 다 우리가 하는 건데. 에휴. 대장 어떻습니까? 어때? 마음이 싹 들지? 여기도 내가 만들었고 여기도 내가 만들었어. 이거 다 내가 준비한 거야.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여기 오다가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아주 내가 킬해서 데스 해가지고 해븐으로 슝. 컨그레츄레이션. 아따 그거 갖고 되겠냐? 이 정도는 돼야지. 아따 축하한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레드 카페트. 이 시뻘건 카페트는 세상 하나밖에 없지라. 고고리 로봇가 경찰 제껴갖고 갖고 왔습니다. 축하한다. 대장 축하해. 근데 이런 거 좀 시키지 마. 짜증나니까. 대장 놓친 내가 이걸 끝까지 지킬라 하길래 그냥 확 꼭 끌어들였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불쌍한 사람들. 피를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린 양아치가 아니야. 뭐다? 사업가. 그렇지. 근데 이게 다 대체 뭐예요? 왜 마음에 안 레드 들어요? 이거 카페트, 쫙 이거. 특별하게 준비한 건데. 당신이 싫어할 만도 해. 근데 식탁은 어딨어? 식탁 잠시만요. 세이고. 같이 가. 여기 빈집 아니에요? 누구 집이에요? 폴리, 우리가 비록 이런 빈집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릴 훔친 집에서 결혼식을 올릴 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 목사님을 어떻게 모셔요? 목사님은 곧 오실 거예요. 제가 돈을 얼마나 두둑하게 드렸는데. 사랑하는 폴리, 우리 사랑이 이런 곳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이 테이블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향기로운 에카시아 나무로 제작했습니다. 스위트 스멜. 자, 오늘은 역사적인 결혼식 날이니까 다들 양복이라도 좀 걸쳐줄래? 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폴리 음식도 좀 챙겨주고. 난 훔친 음식도 싫어요. 그리고 갑자기 경찰이라도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경찰 새끼들 요즘 정신 없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이에요. 마세요. 자 이제 예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대장생의 최고의 날에 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구를 제대로 잡았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사업의 돈을 싹싹 끌어모으겠습니다. 싹싹싹싹. 뭐 각설하고 진짜 축하해. 그리고 이건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거든. 오늘은 잘해봐. 알지? 잠자리에서. 이게 안 돼. 그런 짱구한 소리 네 여친한테나 해라. 아따 형님 조금만 참아요. 오늘 형님 결혼식이잖아요. 야, 멋진 결혼식이다. 이런 날 이따위 대접이나 받고 있고. 왜 어때서요? 난 너무 좋기만 한데. 아 그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왜 싸우고 그래?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신부를 위한 타임 선물 증정식 이끄습니다. 예. 먼저 우리 팀의 고독한 승부사, 우리 팀의 간판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우리 둘째 형님이 모두를 대표해서 선물. 결혼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매티. 자 이제 최고급 만찬을 즐길 시간이죠. 제가 행님을 위해서 자 이 신선한 야채, 과일과 짜자자잔 스테이크를 자, 누가 노래 좀 해라. 좀 우아한 걸로 말이야. 누가 벌써 처먹으래? 우와. 죄송합니다. 밥통에 고개 쳐박기 전에 우리도 뭔가 분위기 좀 내자고. 앤디는 마이 웨이. 분위기는 그게 아니랄게. 형님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상한 여자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루시와의 결혼식도 어마무시했지? 아까워. 루시가 누구예요, 매? 루시 검찰총장 딸이야. 아 결혼식? 루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저요. 그래. 노래도 안 하고 분위기도 안 낸다. 참. 문은 누가 지키나? 문 제가 지킵니다. 제가 지킵니다. 누가 온다고 호들갑이야. 형님 경찰이 와도 걱정 마십시오. 로봇가 썰어넘게. 그러면 우리 대장이 분위기 한번 띄고. 좋다. 자, 한 박자 쉬고, 하야. 두 박자 쉬고, 하야. 세 박자 마저 쉬고, 대장.
경찰이야. 준비하네. 뻥이야 이 자식들아. 준비하네. 아이, 저희, 우리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식사. 했습니다. 아이 예. 아유 참 작고 소박한 집이네요. 이거 저희 거 아니에요. 다 훔친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생에 가장 행복한 오늘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신부님 오늘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멘. 만만하게 특별하게 축구 한번 쳐보는 거 어떨까요? 자, 신부님 그 남자 그 여자 어때요, 목사님? 그 남자 그 남자 좋아요. 자, 즐겁게 지옥꽃소로 불러주면서 우아하면서 조금은 빠르게 알레그라토 그라치아스. 자, 여러분 우리 킴발 목사님이 부릅니다. 그 남자, 그 여자. 한 남자와 또 한 여자 오늘 부부가 되었다네. 첫날 밤 화끈하게 보내고 근데 너 대체 이름 뭐더라? 그랬더니 언제부터 나랑 잤었니? 대장 큰일 났어. 검찰총장이 직접 왔어. 검찰총장? 그래, 이 시궁창 속 최고 중에 최고인 그 절대 권력이 친히 이 대장을 방문한 거다. 잘 기억해둬라. 어? 와다다다다다. 아이고. 브라운, 어떻게 알았지? 야, 야 축하한다. 아, 근데 나 금방 가야 돼. 야, 근데 왜 하필 남의 집이야? 이거 가택 침입이라고. 어쨌든 친구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 자, 내 와이프를 소개할게. 여긴 폴리, 그리고 여긴 흑곰 브라운.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신부님을 뵈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그리고 저쪽은 내 동료들. 다들 한 번쯤은 봤지? 어? 여기 나 개인적으로 온 거야. 쟤들도 마찬가지야. 환영합니다. 돈다발 매트입니다. 갈고리 제이콥입니다. 통날 로봇이요? 달리는 짐이에요. 헌금 주세요. 응? 헌금. 와. 오늘 우리 안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앉읍시다. 앉아요. 예? 야, 이 새끼야, 나랑 좀 오늘 마시고 죽자. 자, 그래. 폴리,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나라 절대 권력이라 불리는, 하지만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절친한 친구로 남아있는 한 분이 있다. 브라운, 응. 한마디 해줘. 자,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브라운, 우리 파병. 자, 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전에 호텔에서 춤 좀 출 때까지만 해도 일이 될 줄 알았겠어? 하지만 운명은 이리 잔인한 거. 우리가 파멸 용서하오. 커다란 새뭉치 던져 더러운 새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곧 매개목에 밧줄이 걸릴 겁니다. 세상이 늘 그렇듯 사람이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닌 공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말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법보다 앞선다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대변인 말 타고 오신다 오신다. 여기 국방 대변인 말 타고 오신다 오신다. 여기 거룩하신 하늘의 명이요 당장 흉악범의 길을 석방시켜라. 사는 영에 따라 귀족 자기를 선사하겠노라. 평화란 토지와 성, 막대한 보물과 금괴와 돈 모두 평생 도로 가사하노라. 또한 새 친구는 앞으로 나와 신내리 18마리 성중을
break, always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have no shame, there's no time, feel the pain, live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it life. I never miss, that's fact, taking big swings, put your hand to the bat, put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ag, 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 mad light.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자, 지금 소리가 계속 끊겼나요? 선생님들 이 화면 보시면 아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저 소리가 끊긴다는 저 채팅을 늦게 봐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마지막 막 끊긴 했는데 어쨌든 아마 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화면에서는 다 잘 보여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괜찮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끝에 이제 노랫말을 하면서 이 곡 대본에서는 이제 노래가 아닌 이렇게 행복 일상에서도 이렇게 행복하면 좋을 텐데요라는 말들이 이제 이 연출에서는 이 영화의 연출에서는 그 노래로 나오더라고요. 노래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이 연극에서는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네. 이게 가끔 이렇게 멈춰지더라고요. 자, 연극이 좀 정신이 없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재밌다고 해주시니. 데이쌤, 친절한 데이쌤이에요. 지금 좀 정신이 없게 됐는데, 이 연출을, 이번 하신 연출은 굉장히 이제 막 줄였어요. 원본에 비해서 이 극단에서는 굉장히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줄여가지고 연출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본은 이제 원 대본이 있고 연출에 따라서 연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극이나 오페라들은. 그런데 지금 이 연극단에서 하신 것은 굉장히 연출이 많이 각색이 많이 된 그 부분이고 대본에 나온 부분을 과감하게 많이 줄였어요. 대본 아마 그대로 나온 대사나 노래를 다 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긴 양의 연극이 탄생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연극을 이렇게 좀 앞부분과 끝부분 보셨는데 저는 이 첫 번째로 오페라를 보면서 요즘은 연극을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연극은 왜 인기가 없지? 연극은 왜 사람들이 이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왜 연극이 인기가 없지라는 그 생각부터 먼저 해보고 이제 제가 생각해볼 문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PPT를 만들면서 했던 고민들이고 지금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역시 노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쉽게 집중할 수 있고 쉽게 즐길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수 연극은 참 요즘에는 좀 잘 보게 되지도 않고 또 쉽게 접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예술 장르가 돼버렸거든요. 최근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선주쌤 안 보셨어요? 애들이랑 무슨 피터팬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아니 코로나 전엔 자주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거요? 아니면 선생님 직접 보시려고? 아니 저희도 가고 이제 애들랑 같이 갔었는데 예.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안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연극계 뭐 공연계가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예전 거 기억하시면서 연극은 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니면 뮤지컬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연극은 이제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맞아요. 하니까 응응응응. 그런 것 때문에 막 뭐 혼연일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응, 응, 응. 네, 막 세세하게 뭐 막 보이잖아. 뭐 뒤에서 뭐 했던 것들이 보이니까 응, 그런 응. 거 있고 뮤지컬은 이제 약간 조금 좀 관객과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노래랑 춤이 너무 화려하니까 예, 예. 같이 막 즐겁게 막 노래 같이 흥얼거리고 그렇게 속 시원하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만약에 연극하고 뮤지컬 두 개가 있다면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당연히 뮤지컬 재밌고 뭔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국 화려하니까. 사람들은 참 뮤지컬을 좋아해. 왜 그런가? 한국 사람 노래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냥 예. 너 볼 때는 가장 매력 포인트가 노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 예, 뭐 그죠. 맞아요. 내용보다는 예, 우선 예. 뭐 노래만 주로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 뮤지컬 스타가 된 사람, 뮤지컬을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 이미 이 노래로 가수로 굉장히 스타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뮤지컬로 가 그러니까 가지고 뭐 다시 또 그 굉장히 비싼 티켓을 높이 만드는 그런 경우도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 그 뮤지컬이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근데 영국도 그래도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나름 이게 막 땀 흘리는 거나 그런 걸 다 분장 같은 거를 다 가까이서 봤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나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연극을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오늘 쭉 얘기 제가 지금 이제 좀 전해 드린 이런 브레이트의 이론 같은 그러니까 좀 약간 촌스러운 연극 이런 것은 그러니까 뭐 교훈을 전달해 주는데 성공할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잠깐 다뤄보긴 했지만 저는 브레이트 이제 이론은 성공할까요? 어떨까요? 너무 아 큰 질문인가요? 인제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한다고 하니깐 좀 뭘 알아야 예예.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니까 예예. 책을 빌렸는데 예예.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렵다고 좀 해서 재미가 없죠. 그죠, 아니 선생님? 무슨 이제 대본을 예. 처음이니까 뭘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예. 그래도 뭐라도 알아가야 되니까 예예. 아까 봤던 그 동영상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 봤더니 그게 예예. 있길래 그걸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예예예. 그 봤는데 약간 그네들이 약간 쪼끔 이제 그네들이 그 연기하는 그 극단의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도통 뭐 좀 그렇대요. 예. 그쵸. 내용도 굉장히 좀 소박한 극단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를 열심히 했어요. 그 지역 극단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맞아요. 예. 그렇고 이제 또 뭐 보니까 뭐 그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의 뭐 인문학 강의도 이렇게 예예예예예. 올라와서 예. 나름 봤는데 예. '네 그런가 보다.' 뭐 예. 이 정도였고 예. 이제 그냥 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리자면 예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 학자의 어떤 그런 뭐지? 이게 좀 예예. 다른 시각은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으로 또 비평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기발하고 뭐 비틀었다.' 그래서 어떤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예. 맞아요. 예. 그게 정말 초연에 막 100여 회 공연도 성황리에 했다라는 것은 그냥 비평가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예. 맞아요. 예.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영화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유치하고 촌스러운 그건데 예. 28 년도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책으로나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막 귀족도 있고 이래 막 돈 번 사람들도 생기고 소시민도 있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때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재밌게 소품짜리 오페라? 굉장히 싸구려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막 그 당시 사회상을 막 비틀면서 해 본 노래랑 같이 넣어서 그 시도가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먹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참했고 더 풍자할 거리가 많았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왜냐면 그 시대에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이 10분짜리 오페라의 그 연극은 연출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물론 선생님 보신 대로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굉장히 소박한 지역의 그 극단이 가진 거 가지고 그냥 막 그 연출을 하려고 하니 각색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트의 이론은 많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브레이트의 의도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시골 극단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도 초연에는 굉장히 그 사회 상황과 브레이트가 노리고자 했던 무대 위에서 올려놓고 비틀어보고자 했던 그것이 굉장히 잘 맞았다. 거기에 이제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음악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사람들한테 많은 기쁨을 준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으로 막 굉장히 일반 시민이 따라할 수 없는 노래를 오페라에서는 부르잖아요. 사실은 아름다워도.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막 따라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다음에 막 제목도 계속 나오고 가사도 뒤에 보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초연에는. 지금 오늘 보여준 동영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쉽게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10회 이상, 100회 이상을 한 도시에서만 성공적으로 했을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브레이트가 지금 오늘 읽는 이 작가는 그걸 보고 많은 기대를 했어요. 야, 내 이론이 이렇게 잘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래서 계속 성공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브레이트가 정말 연극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사상 혹은 사회 비판적 시민을 양성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보시기에도 노래가 많으면 듣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오히려 오락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풍자, 거기에 약간의 사회적 풍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객들의 마음을 잡은,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트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본인의 한계를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한 대로 브레이트의 업적은 그런 거 분명히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내보려고 한 시도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업적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연극을 잘 못 보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우선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서울에 비해서 접할 기회가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선은 화려함 때문에 뮤지컬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그 스펙타클한 면이 좀 네. 연극에 없는 것이 확실히 한국 예.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끄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보면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은 꽤 많대요. 그런데 연극 네. 배우가 되겠다는 사람은 쟤는 뭐 돈 못 벌고 가난하다고.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긴 하지만 순수 예술의 차원에서는, 그죠? 우리가 연극의 그 장점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연극 무대, 그다음에 연극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가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걸 직접 전달하는, 더군다나 대사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에 비해서 좀 제가 아는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연극분은 뭐 본인의 돈을 내서 그냥 연극할 때 거의 취미 활동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그 연극 그 극단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문화 이 활동으로서 뭐 지역, 서울은 어쨌든 수도권이나 좀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광주를 뭐 문화 중심 도시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문화 영역까지도 조금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연극이 갖고 있는 분명한 매력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오늘 브레이트 얘기처럼 어쩌면 이렇게 좀 사람들을 교훈시켜주는, 단순히 뮤지컬처럼 1시간 반 동안 열광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그죠? 그것도 물론 좋죠. 우리 때때로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같이 막 노래 따라 부르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약간의 즐거움과 더불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도 좀
이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이 작은 동영상, 이 작은 소극장에서 이 유지한 그 무대 뭐 배경도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 보셨죠? 왜냐하면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걸 막 바꾸거나 화려하게 의상을 꾸미거나 노래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수준이 아주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도시에서 작은 극단이 그걸 끝까지 해냈다는 것에는 저는 그래도 그거를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고는 아 그래도 참 박수를 보낸다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러셨죠, 그죠? 그래도 그거나 있으니까 봤지 뭐.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제가 그걸 다 책으로 안 봤는데 내용도 다 어렵던데. 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죠, 그죠? 어렵다기보단 그죠? 예. 막 이렇게 쭉쭉 읽혀지질 네, 않죠. 네. 내용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브레이트를 한번 연극 극본으로서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취지해서 이것을 했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주쌤. 다음번에는 내용은 길지만 그래도 읽기는 쉽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향수라고 영화로도 뭐 얘기됐고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 뭐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테이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동영상 화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나 손주쌤만 계속 고생하세요 지금.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테이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향수로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 정말 코로나 때 못 가.